지금 스마트폰 은행 앱 한번 열어보시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네,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내 자산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은 점점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정부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고 발표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이 비밀리에 뱅크런 대비 훈련을 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거든요. 그 상반된 신호 사이의 괴리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괴리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위기라고 경고하는 걸 넘어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뱅크런 훈련이라는 말이 참 섬뜩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건 중앙은행의 당연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타이밍이죠. 아, 타이밍. 네, 정부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와 금융권의 이런 조용한 비상 대비, 이 온도 차이가 바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도 차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많은 자료들이 위기의 근원으로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RP 매입을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RP.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낯선 용어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카드 돌려막기요? 네. 원래 RP 매입은 시중에 돈이 너무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상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경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죠. 아,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경제가 앓는 병이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요. 2025년 1분기에 한 5천억 원 수준이던 RP 잔액이 불과 8개월 만에 13배가 폭증했습니다. 연말에는 6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추정돼요. 잠시만요. 13배요. 와, 그 숫자는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혹시 뭐 다른 기술적인 요인이나 우리가 감안해야 할 배경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액면 그대로 심각한 신호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감기 환자한테 해열제를 지금 13배로 들이붓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아,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푼다는 건 보통 경기를 살리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질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밑빠진 독이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부실 기업들입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일부 건설사나 부동산 PF 사업장들이죠. 아하, 원칙대로라면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됐어야 할 곳에 중앙은행이 푼 돈이 흘러 들어가서 겨우 연명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에버그리닝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에버그리닝. 죽어가는 나무에 계속 영양제만 꽂아서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려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구조죠. 근데 이게 왜 저희 같은 일반 청취자들한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우리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효과를 낳는 거죠. 아, 마트에서 사과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겠죠. 그렇죠. 자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딘가 먹혀 있다는 냄새를 맡고 조용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에만 20조 원이 넘는 한국 채권을 신매도했어요. 20조 원이요? 그게 서울시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아닌가요? 네, 엄청난 금액이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이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밀어올리는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내부적으로는 풀린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외부적으로는 이걸 눈치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을 압박하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아니, 우리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그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을 이용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정황이 보여요. 아,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국민연금의 달러를 가져와서 시장에 푸는 겁니다. 환율 급등을 막으려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률을 높여서 우리 노후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그 자금을 환율 방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동원한다는 건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아낄 수 있냐 이런 논리죠. 당장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그 소화기가 유일한 우리 노후 자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맞습니다. 불길의 근본 원인인 좀비 기업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소화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숫자죠? 바로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이요? 그 숫자가 왜 중요한 거요? 국민연금의 장기 계획은 안정성을 위해서 국내 채권 비중은 줄이고 수익성 높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정부 요청으로 외국인이 팔고 나간 한국 채권을 국민연금이 대신 사주게 된다면 이 비중이 거꾸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 목표치인 25%를 넘어서 계속 증가한다면 그건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뚫려고 있다는 비명소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미 외환보이고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줄었는데 이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방어용 총알이 그만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죠.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라는 두 개의 방어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언제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매일 경제신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뭐랄까 핵심적인 대시보드 계기판 같은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비유입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처럼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핵심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만 알아둬도 최소한 방향은 잃지 않을 수 있죠.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뭔가요? 첫째는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신용점수나 마찬가지인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네. 이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 예를 들어 3.5%를 계속 넘어선다면 이건 국가 경제에 열이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7%를 넘어가면 그땐 정말 응급 상황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표겠네요. 원달러 환율이죠. 그렇습니다. 경제의 종합성적표죠. 특히 1,500원은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1,500원. 네. 이 선이 뚫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요. 만약 1,600원을 넘어선다면 그땐 기업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관련이 있겠군요. 우리나 다름없습니다. 2조 원 이상이요? 네, 특히 월 3조 원 이상 급증하는 추세가 보이면 부동산 시장 붕괴의 아주 강력한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강조하셨던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 25% 돌파 여부일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바로 뱅크런 관련 뉴스입니다. 뱅크런 뉴스? 네, 특정 저축은행 연체율 급증, 금감원 긴급 점검 같은 헤드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순식간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계기판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덮칠 것은 역시 부동산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환율 폭등이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고 그럼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투매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낙관론과 위험하다는 비관론이 막 섞여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각자가 중심을 잡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수칙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달러나 금으로 바꿔두는 겁니다. 이건 침몰하는 배의 구명조끼 같은 거예요. 아, 구명조끼. 네. 요즘은 앱으로도 외화 예금 통장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예금은 5천만 원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활용하는 거죠. 네네. 부실한 2금융권 대신에 안전한 1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기시고 후순위 채권 같은 위험한 상품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아마 부채 관리에 관한 것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빚은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주인 사람이 왕이거든요. 여유자금은 투자보다는 빚 갚는 데 우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거시경제의 흐름은 사실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주 가던 식당 메뉴판 가격이나 주변에서 문 닫는 가게들처럼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독한 늑대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계기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3가지 자산관리 원칙을 점검하는 습관만 들여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과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